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지수 자체론으로 시장 전반 분위기는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쌀코리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거래 일진. 맞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이죠. 그러니까 전일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해석들이 분분한 상황이고, CPI도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순에 있을 금리 결정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CPI 내용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헤드라인 CPI든 근원 CPI든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거 부분만큼은 뭐 재확인이 됐고. 네. 근데 아주 일부죠.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나왔던 부분과 이번에 CPI에서 주거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좀 남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오늘 이제 CME 패드워치 그 전망에서 나왔습니다만 B컷보다 즉 50bp보다는 25bp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져서요. 어쨌든 50bp 인하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 좋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어떻게 시장이 예상하는 좀 무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딱히 이제 시장을 크게 좋게 움직일 만한 어떠한 이벤트가 새로 탄생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빠져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한 흐름들 면밀히 살피면서 정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가시겠습니다. 색깔 좋죠. 오늘 죄다 빨간색입니다. 오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파란 색깔이나 하늘 색깔의 오늘 섹터는 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도 괜찮고요. 물론 좀 앞서 이해라 앵커 말씀대로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를 파는 거는 좀 걸리긴 합니다. 흔한 말로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긴 한데 매수 규모, 오늘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뭐 외국인들 1조 원이나 코스피에서 팔았기 때문에 오늘 뭐 갑자기 플러스로 확 돌아선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단 매도 규모가 일단 좀 줄어드는 그런 수준, 그것만으로도 오늘 조금 더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시장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보시죠. 가장 큰 게 역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된 영향 크죠. 반도체, 그다음에 오늘 유리기판도 좀 좋은데요. 유리기판도 그렇고 전력 설비 어제에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의 그 우세 대선 1차 토론 우세의 영향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봐야 될 거고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오늘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테슬라는 많이 좀 하락하다가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어제는 급등을 했지만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오늘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 오늘도 좋네요. 좋고 게임주도 오늘 괜찮고요. 그다음에 리튬이 오늘 플러스로 돌아선 게 눈에 띄고 화장품도 요즘 최근에 계속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좋고 방산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 왼쪽 끝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끝에 좀 있죠. 역시 이것도 해리스 관련된 수혜 쪽 봐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좀 주가도 부진했는데 오늘 유가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다 플러스니까요. 뭐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반도체부터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예. 펀더멘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딱히 뭐 개선되고 좋아지고 양호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그 영향을 그대로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CEO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마디. 그러니까 AI 수요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4분기 출시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블랙엘
수요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들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배드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굿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2% 넘게 올랐고 알파벳, 메타, 애플도 다 1%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역시 8%, AMD도 5% 가까이, TSMC도 5% 가까이, 인텔도 간만에 3% 넘게 좀 올랐고요. 퀄컴도 3% 넘게 오르는. 오늘은 뭐 미국의 기술주들 또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 근상한가 근처까지 좀 가 있네 27%, 오키스전자 22%, 제주반도체 12%, YC, 엑스콘 다 10% 정도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앞서 유리기판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 내용 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죠. 빨간색 색깔도 크고 진하고 큽니다. 오늘 사실은 개별 종목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필 옵틱스라고 하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소재 회사인 독일의 쇼트사에 유리기판용 TGV 장비를 공급을 한다. 이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시장에 좀 주요 강한 이유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독일 특수유리 전문업체 쇼트라는 회사는 미국의 코닝, 일본 아사히글라스와 함께 전 세계 유리 소재 3대 업체, 굉장히 큰 회사고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이 유리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또 쇼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필옵틱스가 이 TGV 장비를 공급을 한 건데 TGV 레이저 장비는 유리기판의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한 구멍을 뚫는 장비. 지금은 실리콘 이 웨이퍼가 기판이죠. 근데 이게 유리기판으로 이제 바뀔 거다. 이게 왜냐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깨지지 않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옵틱스의 TGV 장비가 바로 이 유리기판에다가 이제 회로를 이제 새길 때 깨지지 않게 유리기판이 그 과정에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좀 담아내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이 회사가 유리기판 관련주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두성엔지엠이 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죠. 8% 넘게, 이오테크닉스 7% 넘게, ISG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앞서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도 강세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 주가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아이템은요. 리튬입니다. 지금 왼쪽 중간쯤에 있는데 아까보다는 색깔이 조금 연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엘버말이라고 하는 이 리튬 생산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가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13%, 5%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이유는 전 세계 이제 가장 큰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죠. 중국의 CATL이 리튬 생산을 축소하겠다, 감축을 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리튬 가격이 그래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사실 공급 과잉 상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경우 리튬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거. 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공급 과잉 때문에 이 영향이 컸는데 그 공급 과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기업 그것도 이제 가장 큰 회사인 CATL이 리튬 생산을 줄인다라는 이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리튬 관련돼서 반등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뭐 전기차가 판매가 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12% 넘게 있고 리튬 포어스, 중앙 첨단 소재, 지울 에너지, 광무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다 5에서 7% 사이 오르고 있는데요. 리튬 포어스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긴 하고요.
이 밖에도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고 이런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팀 생산 관련된 회사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오늘도 좋습니다. 전력 설비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예, 방산 바이오 전력주, 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양쪽 모두 수혜라는 측면에서 이 세 섹터, 방산 바이오 전력 설비 쪽 이쪽은 사실은 아직도 바이오에 이제 종목에 따라 조금 이제 양극화가 있긴 합니다. 편차가 크긴 합니다만 방산과 전력 설비 쪽은 여전히 펀더멘탈이 양호한 그런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한번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짧게. 예. 자, 일단 전력 설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이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만한 여지는 당장은 없다. 이런 점들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나왔네요. 유일 로보틱스가 제일 위에 있긴 합니다만 산일전기, 삼화전기, 엘스 일렉트릭, 재룡전기들 다 간만에 좀 요즘에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슈 브리핑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세가 추세적인 상승 반등 이렇게 보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렵죠. 아직은 불확실성 있는 변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일단 추석 연휴는 지나고 나야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분간은 시장을 잘 그냥 워치하시는 거, 관망하시는 이런 상황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데올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목 흐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자체로는 1%대, 2%대 상승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에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기존 입장 고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5주 연속, 4주 연속 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논란이 되었고 매주마다 발표되는 지표 발표에 의해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코텍스 200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한번 비중을 적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속 매도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선물에서도 매도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봤을 때 수급적인 문제의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오늘 나중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증시가 어디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증시는 어디 위치해 있고 어떤 움직임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는 맞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이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따 한 10분 뒤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한철 대표가 한 달간 좀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는 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주의하고 접근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의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해 있다라는 관점을 이따 좀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만 잠시 후로 남겨놓도록 하고 종목 네.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오늘을 제외하고는 2차전지였었죠. 뭐 LG 엔솔도 단기적인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 SDI 그다음에 이런 예하 배터리 뭐 셀 3사의 반등이 굉장히 컸던 뭐 지난 뭐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멘텀이 자극이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슬라의 판매 호조가 될 수 있겠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뭐 판매량이 는다는 자체는 캐중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기관들이나 스마트머니를 유입시키게 만드는 로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매크로적인 사이클에서는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 접근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빠질 때 올랐던 섹터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올 때 LG 엔솔 및 삼성 SDI들이 올랐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모습이 바뀌기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죠.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또 2차전지 모습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뭐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지금 AI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잠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어떤 향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차트를 뽑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삼성 SD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은 삼성 SDI의 주봉 차트를 AI가 패턴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턴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출된 패턴에 의하면 유사도로 측면을 봤을 때는 밑에서 보시는 유사도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삼성 SDI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40만 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에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기술적으로 자리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적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이 주봉 차트를 2022년부터 검출을 패턴을 만들었고 네. 나온 패턴 검출에 의하면 지금은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 SDI와는 다르게 그 상방의 부분은 좀 많이 막혀 있다. 그래서 이 패턴에 의하면요, 얘는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LG 엔솔 자체는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살짝 좀 더딘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2차전지에 대한 뷰는 뭐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 특히 삼성 SDI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박스권을 뚫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그래도 이렇게 뭐 계속 변동성을 가지는 종목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동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뭐 테슬라 판매 호조라든지 이런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동시에 작용하는 거지만 이 김한철 대표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리고 AI 이 검색기로 도출이 된 검출된 이 패턴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삼성 SDI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분간 좀 박스권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 이것을 돌파하고 난 뒤의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시선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엔터주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하이브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한편에서는 더 나올 악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엔터주라고 하면은 업종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그 여의도에서 네. 좀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슈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상에서도 보면은 PER을 높게 받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할인율을 받을 때는 굉장히 또 할인율을 크게 받는 사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하이브나 뭐 JYP의 뭐 내부 이슈나 아니면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우리가 아는 K-팝의 인식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분명 산업은 성장할 것 같고 분명히 IP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최근에 만든 악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기술적 부분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좀 큐브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큐브엔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큐브엔터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8월 5일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회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큐브엔터는 왜 다른 여타 뭐 YG나 아니면 JYP에 비해서 이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엔 자사주 매입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즉슨 큐브엔터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IP라고 하면 여자 아이들이겠죠. 근데 거의 지금 재계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여부가 미지수긴 한데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한 이유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7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점은 아마 조금 더 성장 가치를 회사 내부에서도 본다는 걸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한들 우리가 뭐 JYP나 하이브 같은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변동성을 좀 리스크 해칭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AI의 교환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하이브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왼쪽이 이제 하이브의 주봉 흐름입니다. 주봉을 패턴화해서 만들었더니 왼쪽 같은 패턴이 형성이 됐고 지금 딱 바닥권의 구간이 있죠. 근데 검출된 패턴에 의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구간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금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뭐 개인들의 투자자 심리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큐브엔터입니다. 네. 큐브엔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사주 매입과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예. 하방 압력은 막혀 있다라고 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게 상승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패턴을 검출해봤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똑같이 바닥을 찍고 이런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게 한 16,000에서 18,000원 선까지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이브나 뭐 JYP 같은 종목들보다는요 이렇게 하방 압력 막혀 있고 좀 성장성이 있고 매출과 이익도 좋은 이런 큐브엔터 같은 종목들을 집중해보는 게 엔터주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실적도 실적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겹악재로 좀 인식을 하면서 엔터주들이 다소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큐브엔터와 하이브, AI 도출로 검색한 도출 패턴으로 인해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특히 큐브엔터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가장 큰 이런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아이돌 재계약 소식이 좀 임박해 있는데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과 함께 또 자사주 매입으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우리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주시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엔터주, 하이브, 큐브엔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김한철 대표와 매주 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몇몇 종목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좀 체크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입니다. 뭐 지수 추종이라고 드릴 수 있겠죠. 뭐 시장이 그래도 이게 하방 압력을 가져가고 있는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 추종이 된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 이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AI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증시를 조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코덱스 200이 결국 증시잖아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통계의 데이터인데요. 지금이 추석 바로 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추석 전주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뭐였냐면 좀 아쉽게도 추석 전주에는 하락이 진행됐고 예. 추석 이후에도 하락이 됐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 구간이 23년 9월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가 추석 전주였고요. 이후에 또 하락을 진행을 했죠. 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추석 전주인데 전주 이후에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또 보이게 됐고요. 화면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전주고요. 추석 이후에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추석 전주였고 추석 이후에 변동성을 또 키워갔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반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네, 최근 6년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한 번이란 거는 2019년 때는 네. 이제 추석 기간 동안은 상승했고 추석 이후에는 살짝 이거 하락했네요. 네. 그다음에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번의 통계, 6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추석 이후에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시장을 우상향적인 관점을 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통계의 기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이제 추석을 대비하는 그 투자자분들은 아마 현금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스마트머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화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증시 때문에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세계의 유일한 코릴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급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23년에 흑자로 바뀌었고 올해는 작년에 이은 뭐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2배로 뛸 수 있다라는 관점. 펀더멘탈과 그다음 희소성이 가진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은 좋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도 그래도 제도권에서도 좀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AI 패턴 검출을 통해서 우리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방향성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좌측에는 보시면요, 이제 코스피 주봉의 패턴입니다. 주봉상의 코스피는 어떤 추세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약 2년, 3년간의 패턴을 이제 검출을 시킨 거고요. 이 패턴의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인 즉슨 지금은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락 트렌드는 가는 거죠. 이거와 동일하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도는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좀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패턴으로 봤을 때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하방 추세에 있는데 잠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의 패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있는 다우존스의 패턴을 인식시킨 겁니다. 약 한 7개월 정도 고점에서 만들어진 패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락할 수 있을까요 관점에서 패턴 인식을 해봤더니 다우존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오른쪽이 검출 패턴인데 지금 현재 여기 구간이 위 네. 구간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네요. 한 번의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 이후가 문제입니다. 상승 이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 AI 패턴이 얘기하고 있는 검출에 의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참고하신다면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9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증시의 좀 위험 신호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데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로도 이제 살펴주신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공략주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기술적 반등을 뭐 종목 개개별로는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 그리고 이 추석 명절 그리고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게 처진 것을 통계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공략주는 따로 제시를 해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TV 시간입니다.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 얘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산업? 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지? 또 폐배터리 산업이 지금 뭐가 이슈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2차 전지 이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굉장히 급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또 이 폐배터리 분야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많은 데들이 좀 진출해 있고요. 근데 이 역시 뭐랄까요? 전방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산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2차 전지 쪽 분위기가 워낙에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이 폐배터리 쪽도 여러 가지로 좀 내용들이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향후에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좋은 팁들도 오늘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국의 김경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부진한 거는 첫 번째는 캐즘이라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거. 네. 또 하나가 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리튬의 가격 급락 문제. 네, 크게 보면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는 사실은 김 기자님과 해야 될 얘기는 이 두 분은 이제 리튬과 같은 원자재 관련된 얘기가 좀 될 텐데,
이 구조조정 얘기가 폐배터리 산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구조조정이 들어갈 게 뭐가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워낙에 산업이 이쪽 산업도 경쟁이 과열된 양상입니다. 네. 폐배터리 쪽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하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주요 폐 배터리 사업에 그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이어졌습니다. 네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CNG를 합병해서 리튬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따져보면. 네, 비용 효율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네.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을 1,301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예.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SK 에코플랜트는 이 기업에 대해서 6,084만 달러를 예.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매각을 계기로 유동성을 확보해 다각화했던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예. 근데 이런 폐배터리 업계의 움직임들이 사실 재무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게요. 네, 시장 침체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물론 이제 이거는 큰 기업들 에코프로그룹이라든가 SK 에코플랜트라든가 좀 큰 회사들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재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이 본체가 지금 썩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전방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규모로 보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보통 이제 시장 성장기가 아닌 화랑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정체되고 이렇게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네, 도산하는 그런 글쎄. 것들이 이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요. 에너지 분야 조사 기관인 RMI에 따르면 네. 지난해 리튬, 니켈, 코발트 생산 중에서 리사이클링 비중은 아직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활용 비중은 네, 그렇습니다. 5%면은 정말 뭐라고 미미한 아직- 양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비율이 2040년이 되면 한 30%에서 40%까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굉장히 확실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폐 배터리 산업이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고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폐배터리 산업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겠지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중 하나이다 보니 이렇게 진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1차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페버리트 쪽이 앞으로 커질 것 같으니 네. 지금 이제 일찌감치 초기에 뛰어든다라고 한 게 있었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런데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조금 짚어보면은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발생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수명 주기상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광물 같은 이런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거,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입니다. 천연자원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과연 언제 고갈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광물을 채굴하고 특히 재련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은 후진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또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제3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있습니다. 아, 중국도 이제 그런데요? 예, 이야, 그렇습니다. 참, 예. 중국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네.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련 사업에 대한 진입을 막고 네.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제 재활용 소재 의무화 등을 도입할 것도 지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산업은 사실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산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벌써 이렇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방 산업 말씀하신 대로 전방 산업의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방 산업의 부진,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의 수요 감소 부분, 그 다음에 리튬, 이게 사실 제일 대표적인 그 광물이 리튬이니까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 쪽보다는 리튬 가격 하락 이 부분에 이 폐 배터리 쪽은 확실히 훨씬 더 연관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가 리사이클 원료를 도입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뭐 리튬 같은 메탈 가격이 워낙에 급락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고, 아, NCM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니켈, 망간, 코발트 우리나라에서 있어가지고. 주로 생산하는 3원계 삼원계 배터리는 예. 겨우 BEP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을 보시면 예, 화면에 지금 표가 나오는데 저걸 보시면 와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저기 8월인가요? 그때 고점 찍고 나서는 급격하게 좀 내려왔군요. 네, 뭐 계산을 해봤더니 한 90% 정도 아이고. 고점 대비 떨어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고점이 2022년 11월 경인데요. 킬로그램당 580위안화까지 치솟았던 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은 $7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 소재보다는 신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이 또 계속해서 떨어지면 재고 평가 손실 문제도 그렇죠.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위축이 지금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가 리튬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리튬 잔뜩 사다가 창고에 쌓아놨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안고 있는 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다 회계상에 또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이게 그러면 결국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배터리에 리튬이 필요한 거는 다들 알고 그러니까요.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즉 리튬 재고가 소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바닥권이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이걸 비축해 놓는 수요도 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재고가 좀 느는 게 그런 뜻인 거잖아요. 네네, 쌀 때 좀 많이 사놓으니까. 예. 비축 수요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 리튬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 2025년까지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리튬 가격은 2025년까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렇죠. 글로벌 생산 과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는데요. 리튬 가격이 올해 내내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맞춘 상황인 거고요. 또 다른 분석 기관인 이제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이 같은 전망은 다소 엇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지 않으면 당연히 리튬 수요도 늘지 않을 테니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캐즘이 뭐 내년 중반 정도까지 가도 별반 이렇게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하락세가 2025년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뭐 사실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그 엘버말이라는 회사가 있더군요. 리튬 생산하는 큰 기업이라는데 여기가 주가가 13.5%가 급등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CATL이 리튬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것 때문이다 그런다는 건데 결국은 일단 어쨌든 생산량이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에 또 중국 쪽에서 과잉 생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뭐 리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이 많았으니까 그럼 이게 좀 중국 업체들이 조금 그 생산을 줄인다? CATL처럼 줄인다 그러면 그게 조금 리튬 가격 반등의 어떤 그 뭐랄까 계기? 김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가능할
할까라고 혹시 전망이 되세요? 물론 이제 제가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요. 전방의 수요를 관리할 수 없다면 생산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CATL이 시장 점유율이 35% 정도 차지하는 일이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발표가 유의미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따라올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죠. 리튬 수요를 크게 좌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그렇죠. 자동차 수요가 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수요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이게 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다. 사실 그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만 폐배터리 산업과 국한해서 본다면 지금 뭐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IS동서, 세비캠 같은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들이 영업 적자 같은 굉장히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직은 이게 당분간 뚜렷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침체가 대신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거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재활용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기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피드스탁, 그 폐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이게 들어오는 데가 많아진다고 말씀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폐기물 수거 업체 같은 곳들도 심지어. 네, 폐기물 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이렇게 신규 진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산업의 경쟁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원재료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시장 침체기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규모가 큰 데가 이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짚고 성장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전기차 이제 굴러가고 그 전기차들이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제 배터리를 갈아서 갈 상황이 됐을 때 그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됐을 때 결국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그러면 결국 뭐 돈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한테는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피드스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앞단이 확실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이 폐배터리 산업 사실 굉장히 다들 관심 있으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좀 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석 가리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을 좀 잘 골라내는 작업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투자자들한테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김 기자가 최근에 쓰신 책이 소비하는 인간, 요구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던데 이게 순환 경제에 관한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순환 경제라는 건 돈단 얘기인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돼서 캐즘도 해소되고 수요가 또 확 늘고 하면 또 확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폐배터리 산업도 순환경제라고 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순환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버리는 자원을 다시 경제계의 원료로 투입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자원은 고갈되는 건 예견된 미래입니다. 지금 뭐 500년이 아니고 50년에서 10년 정도면 뭐 석유, 구리, 코발트, 리튬 이런 핵심 자원들이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인데. 네, 지금 뭐 당장은 워낙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산업 투입재 가격은 꾸준히 올라왔고요. 2000년도 이제 원자재 충격이 발생한 이후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이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연평균 한 0.8%로 이게 잔잔하게 가격이 오르다가 이후 20년은 약 4.8%씩
연 4.8%씩 가격이 올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속도가 지금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지구의 3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원 한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재생 가능한 자원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경제 구조가 정착이 된다면 리튬 가격도 이제 일부 생산 과잉에 따라 급등락하는 이런 구조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리튬이든 코발트든 망간이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나는 자원들 아니에요? 부존량이 별로 없죠. 텅스텐은 좀 우리가 있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국가에 많이 이렇게 네. 몰려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호주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체로 중국들이 그 해당에 대한 개발권을 ODM 방식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네. 거기서 재련을 해서 자국에 들여와서 그거를 다시 재수출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주도권이라고 그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조금씩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핵심 광물을 놓고 어마어마한 이제 각국의 전쟁 같은 예.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것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생 가능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런 위기에 이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중국에서 뭐 가공을 했던 또 중국산이든 이 광물이나 이런 뭐 어떤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서 계속 좀 뭐 관세를 더 부과한다든가 또는 IL이 보조금을 덜 지급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 걱정이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처럼 직접 그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 페베르트 쪽에서 수거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수거라고 해야 그렇죠, 됩니까? 수거입니다. 네, 추출을 해서 나온 이 자원을 확보해서 하는 거가 중국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좀 발달을 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 수출이라든가 유럽 수출이라든가 이런 수출 면에서도 되게 좀 앞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광물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냥 존재했던 기존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제조나 생산 단계에서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구에너지랑 이제 신에너지의 가격 격차를 생산 단가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페리티라고 하죠, 그걸. 예, 그걸 페리티라고 하죠. 예.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녹색 산업 전반에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 프리미엄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정책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보호해 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8월에 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이거를 재활용된 비율을 몇 년도까지 얼마 이상은 써야 된다는 높여라. 의무화 규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연도가 갈수록 계속 높여가면서 이런 재활용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RA 네. 적합 광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리사이클 원료를 적합 원료로 미국에서 생산한 리사이클 원료는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도 산업을 받게 하고. 산업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관련해서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고 이제 우리는 한다라는 거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한다라는 건데 지금 관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녹색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지급을 한다라던가 그리고 어떤 사용을 의무화한다라던가 네. 이런 공격적인 정책은 잘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성일하이텍, IS 동서, 세비캠 같은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들의 기술력이 추출하거나 이런 게 재활용하는 기술력이 선진국 뭐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력은 우리가 괜찮은 겁니까?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보다는 피드스탁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결국 그거군요. 네, 그런 것들로 경쟁력이 좌우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런 피드스탁을 그쵸.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수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과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에 대한 캐파를 확충하기 위한 그렇죠. 투자를 막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공격적인 거죠.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물론 앞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SK 그룹에서도 이렇게 관련 뭐 계열사들을 통해서 하긴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산업 자체가 커지려면 그 사이즈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하려면 결국은 대기업도 있어야지만 중소기업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은 자기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뭐 한다고 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김 기자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 이렇게 해서 이쪽을 좀 산업을 지금 초기 시장일 때 그러니까 아직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전에 좀 육성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처럼 광물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산업을 제약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친환경 비즈니스에서는 해당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수도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뭐 전기차 캐즘이 아무리 뭐 이제 정부가 사라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은 극복할 수 없는 건데요. 이렇게 캐즘의 장기화를 앞당기는 건 사실 이 정부도 기업도 아닌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또 확실한 부분이고 이렇게 느린 소비 전환이 기업들의 주요 또 리스크로 네.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억지로 친환경 제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결국은 왜 우리가 친환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 특히 우리 친환경 제품을 좀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 또는 뭐 홍보 활동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있어주면 좀 좋지 않겠냐. 그러면 좀 굉장히 좀 힘든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회생하시고 좀 기업이 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김 기자랑 말씀 나누면서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앤드 해리스 프래킹 금지 말 바꾸기 피트 스코틀랜드 텐베리 골프장에 바람이 불면입니다.
자, 미국 대선 토론회가 끝났는데 두 번째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지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뭐 트럼프를 응원하시는 분은 도대체 저기서 저 사회자가 얼굴은 잘생겼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사회자가 토론을 하고 앉아있냐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3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해리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뭐 역시 뭐 검사 앞에서는 범죄자가 한마디도 못하느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본인은 정작 오늘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내 역사상 사상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청중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시죠? 반문을 했어요. 서로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족인지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 강한 척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전체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뭐 표가 없으니까 그냥 관전자의 입장이죠.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가십거리로 보는 걸 넘어서 주식시장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와서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다음 토론이 열리면은 지금 여기 1차전에서 했던 거에서 또 저기 확대가 돼서 뭔가 확전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또 뭐 미국을 떠나가지고 사실 한 번의 토론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걸 지금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드릴이 뭡니까? 드릴로 땅을 파는 거죠. 그 바이든이 그 레이디 가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유세할 때 그 레이디 가가랑 바이든이 나온 거 보고 트럼프가 막 욕했어요. 뭐 여기 수압파쇄법 저기 노동자들 다 죽일 것이냐. 레이디 가가랑 바이든은 뭐 수압파쇄법이 그 수압으로 돌을 깨가지고 그 암석에 있는 CA를 떼내는 거잖아요. CA로일, CA가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환경 파괴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거기 노동자들 다 죽일 일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계속 드릴 파야 된다. 땅을 어쨌든 땅을 파게 만들어야 된다. 땅을 파게 만드는 거를 방해하는 바이든 세력을 다 몰아내고 바이든이 거기에다가 걸어놨던 모든 제어 장치들 내가 취임 첫날에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맨날 드릴 베이비 드릴을 지금 노래 랩처럼 지금 외치고 다녀요. 트럼프는. 그리고 해리스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약간 태클을 걸었죠. 사실 트럼프가 잘한 것도 있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해리스가 끼어들면서 약간 비아냥대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때 자중하라고 하면서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데자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황을 예지하지 않았으면 답변할 수가 없는 애드립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부통령 토론회 할 때 그 공화당 후보랑 이 지금 저기 해리스랑 둘이 할 때 해리스가 끼어들었다가 해리스가 당한 거를 그걸 트럼프가 예전에 기억을 하고 있다 그걸 역으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되게 저거 애드립 역시 순발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살짝 해리스가 공격 당할 뻔했거든요. 해리스가 프래킹을 금지했어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레이디 가가 바이든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수압파쇄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땅을 파지 말자는 거죠. 프래킹 금지. 근데 이 펜실베니아주가 프래킹이라던가 뭐 예전에 그 노동자 러스트벨트,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표를 잃을까 봐 나 프래킹 금지를 안 할 것이다. 대신 다른 프래킹 금지를 안 하더라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공격한 거죠. 아니 당신 옛날에 맨날 프래킹 금지 떠들고 다니고 바이든하고 같이 부통령도 했고 근데 느닷없이 여기하고 펜실베니아 표 잃기 싫으니까 프래킹 금지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는 프래킹 금지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죠. 어쨌든 간에 유권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는 텐베리 골프장 트럼프는 골프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디아 고를 만난 것이고 리디아 고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트루스 소셜에다가 리디아 고 장하다라고 올렸죠. 바로 이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해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코틀랜드 텐베리 골프장의 에일사 코스가 영국 최고의 골프 코스 1위로 2020년에 선정이 됐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긴 합니다. 등대가 저렇게 있고, 자 2020년에 스코티시 호텔 어워드에 골프 호텔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죠. 자, 트럼프와 골프 광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지금 토론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자, 트럼프가 템베리에서, 자 옷발은 잘 받아요. 자, 쭉 이렇게 입고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자기 소유거니까요. 코로나 때 많이 못 쳤어요, 골프를.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에서 골프를 많이 못 쳤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일사 코스가 영국 골프 코스 1위로 등극했을 때 트럼프가 대단히 영광이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골프를 못 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왜 여기서 그 주제랑 연결되느냐. 계속 베이비 드릴 베일 파가지고 석윤이 이제 더 나가서 석탄 개발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석탄 개발 노동자들이 정작 석탄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석탄 개발을 안 해서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석탄 그 공장으로 돌아간 탄광으로 돌아간 광부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민망하게도 만들었지만 어쨌든 완전 이게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꾸로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지금 생긴 새로운 발전보다는 그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트럼프죠. 근데 여기 스코틀랜드의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단지 하위인드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여기를 허가를 내줘 버리니까 트럼프가 싫어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제일 사랑하는 템베리 골프장이 해안가에 있는데 해안가에다가 풍력 저기 발전을 한다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 굳이 정말 골프를 치는데 방해가 돼서 싫어하기보다 원래 석탄 석유 베이비 드릴 베이비 이걸 좋아하는데 이제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자기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최대 해상풍력 단지를 세운다니까 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해리스 트레이드주랑 저기 트럼프 트레이드주가 그렇게 갈려서 움직이는지 여기서 아시겠죠? 해리스는 막 이런 데 골프장 갖고 있고 여기 골프장 시설에다가 해상풍력 나온다고 막 반대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맥도날드 알바예요. 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 전기에 지금 어느 정도냐? 10% 정도 지금 차지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태양광 풍력이. 2021년도니까 지금 2023년도면 더 올라왔겠죠. 지금 원자력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수력도 조금 빠지고 있고 가스만 좀 늘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 같은 이 화석 연료들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조금씩 빠진 이전의 그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풍력 및 태양광 합친 부분, 요게 지금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태양광 풍력을 합쳤을 때 10.3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자, 어젠다 47이라고 이제 트럼프 공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젠다 47은 47번째가 아니라 47대 대통령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에너지 정책은 이게 타이틀입니다.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중요한 워딩은 이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이 지구상 어느 공업국 중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 1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국가적 목표를 세울 것이다. 중국과 대등할 뿐 아니라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거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를 싸게 하려면 옛날 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80%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추 베이비 시추, 그러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 풍력이 10% 차지했지만 화석 연료를 다 합치면 80%니까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나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줄어드는 흐름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아직도 크니 난 거기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이기지. 그럼 나는 계속 베이비 드릴 베이비 할 거다. 그게 에너지 정책이 지금 홈페이지에 이 타이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냐 트럼프냐, 뭐 해리스가 말 바꾸기 논란이 있지만 해리스가 일단 프래킹 금지를 하더라도 저기
프래킹 금지를 안 하더라도 지금 뭐 다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할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표를 생각해서 하는 발언인지 뭔지 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바뀔지 다른 토론회에 가면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 말 바꾸기 논란이랑 상관없이 그냥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해리스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 석유, 석탄 관련, 원자력 이거는 트럼프 관련주로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시장의 판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해리스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간다. 일단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CS-윈드라는 기업이 있죠. 자, CS-윈드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타워를 만드는 막대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덴마크의 블라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블라트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하부 구조물 아니면 하부 구조물하고 CS-윈드가 만드는 풍력 타워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게 연결 부위예요. 트랜지션 피스라는 연결 부위입니다. 그 연결 부위를 만드는 회사가 덴마크 블라트라는 회사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파일을 만듭니다. 모노파일은 이렇게 원통 원기둥으로 그냥 똑바르게 생긴 이 부분인데 재킷은 이제 프랑스 에펠탑 같이 생긴 부분이죠. 모노파일하고 하부 구조물하고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트랜지션 피스입니다. 자, 이따가 이제 도면이 나올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서브스테이션. 이 변전소. 이거는 이제 해상풍력이니까 거기서 발전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변전을 해야 됩니다. 전압을 변화시켜야 돼요. 고전압으로 육상에 보내줘야 이제 육지에서 그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변전소가 필요한데 해상 변전소까지 만들고 있는 게 블라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자켓이죠. 자, 이 형태들을 전부 합쳐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파운데이션의 형태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는 아까 말했던 원기둥이 모노파일을 하고 좀 더 깊게 가면은 자켓을 합니다. 물론 모노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단한 암석에는 이제 꽂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자켓 같은 걸로 해야 돼요. 에펠탑의 다리같이 생겼죠. 이걸 자켓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하고 있고요. 또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장입니다. 아까 덴마크 회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덴마크의 블라트를 인수해서 이름을 이제 CS-윈드에 지금 자회사가 됐으니까 CS-윈드로 바꿨습니다. CS-윈드 오프쇼어로 바꿨는데 덴마크의 알보그에 지금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공장이 또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덴마크의 린도에 공장이 또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모노파일을 만드는 지금 과정들이 지금 찍혀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에스베르그에 또 있고요. 자, 덴마크 위주로 공장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무소들입니다. 브론디비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폴란드에 사무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CS-윈드 오프쇼어로 블라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블라트의 이제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블라트가 하고 있는 거 알보그 공장에서는 모노파일하고 트랜지션 피스, 자켓, 그 다음에 해상 변전소를 생산하고요. 린도에서는 모노파일인데 사이즈가 좀 더 큰 거, 그리고 트랜지션 피스, 자켓, 해상 변전소, 그 다음에 부유식 해상 풍력인 플로팅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이 주요 공장인데 이걸 인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게 변전소입니다. 서브스테이션스. 변전소에서 변압을 고전압으로 해서 육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해상에서 만든 전기를 여기서 육상에다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변전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트랜지션 피스 아까 노란색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 CS-윈드가 하던 사업이 어디예요? 요 막대기죠. 요 막대기. 이 막대기인데 이 하부 구조물 여기 박혀 있죠. 이게 모노파일인데 모노파일이 여기 박혀 있고 모노파일과 타워를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가 바로 트랜지션 피스입니다. 이게 덴마크 회사 블라트가 하던 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노파일도 있죠. 이게 모노파일입니다. 모노파일 원기둥,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피스, 이건 CS-윈드가 하던 타워. 그러니까 지금 날개랑 터빈을 제외한 모든 거를 지금 토탈 포트폴리오로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곳, 혹은 암석 부분으로 강한 곳을 가려면 이제 자켓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켓도 생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닿지 않는 먼 바다로 나갔을 때 부유식 해상 플랫폼을 만드는 플로팅 플랫폼스. 이것도 블라트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션 피스는 시장 점유율이 40%로 블라트가 1위입니다. 자, 자켓은 시장 점유율 15%로 3위고요. 자, 그다음에 모노파일도 10%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도 세계 2위입니다. 블라트는 결국 왜 인수한지 아시겠죠? CS 윈드가 이 타워만 하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 하부 구조물과 연결시키는 부분과 변전소까지 여기에서 세계 탑 티어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이 블라트를 인수한 이 배경, 이 밑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블라트를 인수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블라트의 주요 고객사들이 누구예요? 자, 세계의 지금 터빈 1위사가 이 오스테드, 덴마크의 오스테드사고요. 독일의 리뉴어블도 있고 지금 폴란드의 바텐폴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지금 블라트의 요 고객사들이었죠. 자, 블라트는 지금 이 점유율이 어디냐? 블라트는 전체 다 합쳤을 때 점유율이 8.1% 정도 나옵니다. 시프랑 EW, 얘네가 20%, 17%로 1위, 2위고 3위권에 위치해 있다. 바로 여기 컨트랙트, 이 건설 부문에서 압도적인 세계 3위에 올라 있고 고객사가 세계적인 고객사를 다 확보하고 있는 이 블라트를 인수하면서 CS 윈드는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되게 된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서플라이 공급이고요. 이거는 디맨드 수요입니다. 지금 2026년이 지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2030년 가까이 가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못 따라갑니다. 지금 공급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그거에 비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덴마크 블라트를 인수한 거는 굉장히 좋은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트가 지금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 파란색입니다. 모노파일이죠. 모노파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파일하고 결국에는 CS 인드의 타워를 연결하는 트랜지션 피스까지 여기를 지금 다 먹는 거죠. 앞에 이제 나아가서는 자켓과 플로팅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죠. 어쨌든 모노파일과 트랜지션 피스가 중심인 블라트를 인수했다. 이거는 지금 CS 윈드에게는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리스 쪽으로 만약에 유리하게 기울 경우에 CS 윈드의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트럼프 쪽으로 가면 아까 스코틀랜드 골프장에 해상폭력 들어오는 거 싫어하듯이 만약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CS 윈드가 유리한 방향을 가정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바람은 피우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야. 저희 이데일리 TV가 한중수교 30주년 맞아서 동아시아 미래포럼을 개최해서 얼마 전에도 3회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재원을 좀 살펴봤더니 국가 차원에서 대중국 싱크탱크 구축해야 된다. 뭐 산업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럼 산업하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서 중국과 한국이 많이 참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잘 보시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워낙 오래 하셨어서 오늘 그러한 또
투자 전략과 해안을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AI 버블 터졌다 그 얘기가 아마 가장 핫한 뭐 이슈인 것 키워드죠, 같아요. 대주제. 네. 제가 차트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뭐 하늘을 뚫었죠. 그러나 조금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1977년 이후로 네. 대박 났다고 하는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 네. 지금 AI 버블은 아직은 뭐 중간 단계 정도 와 있을까 한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항상 그 시장이라는 게 뭐 산보다간 강아지하고 똑같아서 이 경기하고 주가가 똑같이 가는 경우는 없죠. 앞서가거나 뒤서거나 뭐 이런 정도라서 지금 같은 경우들은 아마도 이 AI 산업의 그 실력보다도 주가가 좀 빨리 나갔던 것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끝이냐 시작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 어떻게 되려고 그럴 때 그건 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게 이제 최근 한 70년 동안에 미국에서 시총 1, 2, 3위 기업의 트렌드를 네. 뽑아놓은 건데 보시면 맨 밑에 나온 차트를 보면요. 네. 저게 이제 지금 뭐 1950년, 60년, 70년 이때에 그 잘 나갔던 기업들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었고 그러네요. 위에는 보니까 AT&T나 GM, 뭐 통신화학 이런 데 그렇죠. 좀 보이는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네. 증시의 리바이벌은 없다. 그래서 다시 1등은 없고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애플, 알파벳,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이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그 1등하는 것들의 기간을 보면 뭐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경우는 없죠. 최하 이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지속되는 그런 트렌드고 뭐 AI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라고 봐야지 이게 끝났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테크 주가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다 빠지는 것이 하기 큰데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100% 올라갔으면 40%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한 20% 이 정도 떨어져서 이제 샥을 받기는 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급등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조정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했다, 끝났다, 터졌다 이건 너무 이제 과격한 이제 뭐 썸네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와 9월 초에 그 또 재현됐던 글로벌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하강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했던 부분과 함께 우리가 증시의 최근 대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AI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AI 기술 속도보다 빨리 나간 건 맞다. 하지만 여전히 이 추세를 봤을 때 여력은 남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워낙 오래 하셨어서 제가 반도체 얘기 더 여쭤볼 건데요. 그 경기 피크 전까지 반도체 산업 그렇게 큰 리스크 없다고 이제 상반기에 저희 출연해 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일단 주가랑 별개로 반도체 산업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AI 버블이 반도체 버블 같이 터졌다. 또 회사가 이제 반도체 경기 피크 쳤다. 이제 그게 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크게 샥을 받는 계기가 됐지만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거 보시면 2015년 최근 10년간 반도체 경기를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바닥에서 피크까지 갈 때 보면 한 2번 정도의 작은 빨간색 그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봉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한 2번 정도의 피크아웃을 하고 나서 3번째 정도 가야 이제 피크아웃이 나오는 건데 2015년의 사이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30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네. 25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된 이 사이클은 지금 8월까지 했을 때 한 15개월 정도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역대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단명하게 되는데 뭐 과거의 경우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뭐 급격히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제 두 번째 봉우리에 그 올라가는 단계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조정을 반도체 경기 끝났다 이렇게 이제 뭐 자본시장의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기간으로 보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시면 뭐 이익 단계 두 분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라는 게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정도의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있을 수 있는 조정 한 3번 정도 상승하는 것 중에서 한 두 번째에 한 중간 정도 거기서 조정받는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간 조정을 하든지 뭐 시간 조정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세계 반도체 경기로 봐서는 이미 반도체가 피크아웃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래서 한 이제 15개월 정도를 갖고서 보는 건 그렇고요. 앞으로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이상은 더 위로 상승하는 그림 최하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반도체 출하 동향 살펴주시면서 이제 반도체 주기도 연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앞서 그래프에서 살펴봤듯이 2개의 고점을 찍고 이제 3번의 고점 정도에서 조금 꺾이는 양상을 보였는데 마지막 쪽 보시면요. 아직까지 그 여력이 남았다.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경기가 2.5년 상승,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상승하고 1년 반 정도 하락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아직 깎였다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다요. 그래서 지금 네. 다음 차트 혹시 준비된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미국 주가가 빨리 떨어졌는데 미국 주가는 지금 말씀하신 AI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훅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이나 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초록 색깔 차트가 세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빨간색 라인이 저게 미국인데 미국은 저게 너무 빨리 간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들은 아직은 뭐 이제 고점 얘기하기 아직 이른 상태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물론 이제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수요를 보면 미국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아직 피크라고 얘기하기는 뭐 아직 먼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먼저 조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 너무 빨리 나간 강아지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반도체나 미국 반도체가 미국에만 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은 최근 한 15개월 사이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재고를 완전히 털어버려서 네. 이제 재고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를 채워넣는 과정에서 그 단가도 올라가고 이렇다고 하면은 네. 아마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IT 기기의 수요 때문에 이제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네.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닝스 서프라이즈,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프라이스 서프라이즈, 가격이 이제 훅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을 했다고 하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아마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뭐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어떨지 이제 그게 답일 것 같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가격에도 반응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실적에 반응하는데 그 실적이 아직 다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네. 충분히 이제 매수의 기회, 조정을 기회 삼아서 접근해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주셨고요. 이 화웨이에서 AI 칩 이제 10월에 좀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란 속에서도 중국 반도체 굴기에 진전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방점을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뭐 죽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팩트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젠가 보면 하웨이가 네. 3번 접는 이제 폴더폰을 내놨어요. 10.6인치짜리를.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핸드폰 회사도 아직 내놓지 못한 것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쪽에 있어서도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의 H백,
거기에 버금가는 칩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GPU만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HBM이라고는 메모리가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하웨이가 했다는 것은 GPU 칩을 개발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 같이 붙는 HBM은 개발을 못한 거죠. 그건 이제 한국한테 사다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웨이 얘기는 자체 칩은 개발했지만 HBM은 2026년부터 이제 그 창신 메모리라고 그 CXMT라고 하는 중국 메모리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몇 개를 만들어 보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걸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제재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5나노, 3나노를 파운드리 할 수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7나노 정도고 네, 이제 네. 말로는 5나노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EV 장비가 없으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웨이 얘기는 예. 개발력은 있지만 이것을 상업화할 수 있는 상품력은 이제 아직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개발은 가능한 단계긴 한데 이제 양산, 그러니까 상업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네덜란드 정부가 ASM의 수출 통제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 좀 많이 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미국이 14나노 이하는 어떤 기술도 장비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 나오는 거 보시면 네. ASML의 금년 상반기에 그 지금 차트에 빨간 색깔이 대중국 매출 비중입니다. 예. 이게 중국으로 파는 물량이 이게 49%예요. 매출액의 절반이 다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 가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제 예. 갔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DUV 장비, EV보다는 조금 낮은 그레이드를 중국이 제가 볼 때는 한 2년치를 다 사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ASML은 이제 얼추구나 좋다고 왕창 팔아서 떼돈을 지금 번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러먼드 사무장관이 왔을 때 하웨이가 7나노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해서 예. 미국을 완전히 경악해 만들었죠. 그래서 14나노를 이제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7나노를 만들었냐? 그게 이제 회칼이 없으면 시칼을 갖고서 여러 번 썰어가지고 이제 회를 쓰는 그 네. DUV 장비를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면 쿼드러프트 패터닝을 해서 이걸 이제 여러 번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것도 용인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미 이제 보신 것처럼 ASL이 금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물량을 DUV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제재해봤자 앞으로 1, 2년 동안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제재라는 건 뭐냐면 네.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반도체 장비는 수많은 화학 공정을 이제 쓰기 때문에 한 3개월만 쓰면 그 장비를 어떤 장비도 AS를 해야 돼요. 근데 그 AS는 그 장비를 납품한 회사가 AS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이 네덜란드 ASML한테 AS를 해주지 마라. 그럼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에요? 네. 그 공장에 돌아가고 있는 장비를 네. 주기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또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역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 기술 서비스를 다 이제 중단을 시킨 게 2021년부터인데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 지금 차트에 파란 색깔인데요. 훅 감소를 해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말 2024년에 이게 플러스로 확 돌아섭니다. 예. 전고점을 깼다. 이건 생산 금액이 아니고 생산량이에요. 퀄티티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국이 장비도 넣지 말고 AS도 해주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다시 늘어났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좀 두렵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에 납품한 장비들의 그 서비스를 하는 엔지니어가 미국 아이디를 가졌으면 다 출국을 시켰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공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결했냐? 중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AMT나 테리나 그 납품한 장비는 그거 뜯어보고 AS하는 것은 그 테리나 ASML이 하는 것이지 한국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엔지니어들이 다 갚버렸으니까 이걸 중국 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를 다 주고서 제발 좀 고쳐봐라.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의 장비 회사들의 실력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아놔서 못 봤는데 이걸 완전 다 터놔버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장비들의 기술력을 무시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게 노광 장비 빼놓고서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 노광 장비도 이거를 만약에 막아버리면 중국이 이게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ASML의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은 이거를 막혔으니까 국산화를 하겠다고 이미 손을 댔고 90나노 정도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요. 28나노 정도를 지금 14나노를 규제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윗그레이드는 이미 국산화를 해서 테스트에 들어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ASML의 기술이 중국의 노광 장비 회사로 대거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 단기 호재, 장기 악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딱 소장님께 던져주신 게 제재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언급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중국이 어쨌든 뭐 펀드도 조성하고 반도체 엄청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기술력을 놀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중국 때려잡겠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 투자할 때 체크해봐야 될까요? 뭐 예상하고 뭐 빗나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린다 그러면 조금 저는 좀 세게 때리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했던 얘기 그냥 리바이벌 하는 정도에서 끝나서 새로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은 관심사는 그럼 해리스가 되면 중국한테 유리하냐, 트럼프가 되면 유리하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땐 중국은 트럼프가 되는 거를 바랄 것 같아요. 해리스가 더 두렵다. 그렇죠. 왜요? 뭐 어제 그 TV 토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살아가지고 있지만 어제는 보니까 좀 짠해 보여요. 어제는요? 조금 흥분했죠. 그래서 흥분보다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격앙된 느낌? 그래서 그게 이게 연식이 깡패인가? 그래서 젊은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의 무역으로 중국을 제재한다는 것은 이미 2018년에 했었지만 그걸 갖고서 중국이 자초되거나 또는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 25% 보복관세를 때렸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트럼프가 되면 기존의 바이든 정책 4년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정책의 여유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싸움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되냐 상대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되냐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저게 패착인 것이 전 세계에서 제조 1등 중국, 수출 1등 중국이에요. 이거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냐는 건데 지금 반도체는 미국이 세계 1등이지만 중국은 뭐 한참 밑에 있죠. 그럼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서는 무역이 아니라 반도체로 제재하는 것이 이게 답이죠. 그래서 해리스는 그걸 쓰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다시 되돌아가서 무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미국의 전략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술로 제재하는 것이 정확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뭐 4년간의 아주 미묘한 시기에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선 월등히 더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은 저것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뭐 중국한테 재앙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기차 얘기, 배터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소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중국 배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화재 나고 이러면서 뭐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에는 뭐 역시나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좀 많이 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소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10등하는 선수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벤츠 모델에서 불이 났던 것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 랭킹 중에서 뭐 5위야 12, 4위 그 사이에 있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예.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65%입니다. 우리 한국이 21%인데 2020년에 뭐 37, 8%로 비슷했다가 중국은 38에서 65로 올라갔고 우리는 이제 35에서 21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배터리라는 것이 뭐 가격 싸다고 이거 쓸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피 터지게 전쟁하기 때문에 이게 충전 용량이 커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가는 것인데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술력이 이제 검증됐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가 가장 핫한 이슈는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불도 안 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리튬이 워낙 이제 귀하기 때문에 광산에서 캐는 리튬이 아니라 소금에서 이제 리튬을 이제 나트륨 리튬이죠. 이게 이제 신기술 이런 방향인데 이 두 가지에서 지금 한국보다가 중국이 더 멀리 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불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터리 문제도 문제지만 바로 이제 그 배터리 안전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중국이 배터리에서 뭐 열악하다 이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거다. 1등하는 CATL하고 비교를 했을 때 CATL이 한국보다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관점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9월 12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저가 6만 4천 원대까지 떨어진 신저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엔비디아 오른 거 생각하면 탄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기운이 좀 빠지고 뭔가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한 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얘기 참 많이 듣다가 신저가 얘기, 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신저가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아마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 3개월짜리 주가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고점이죠. 최고 88,800원 7월 11일 날 찍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분기 실적 그 잠정치 나오고 그 이유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9만 전자 갈 거다. 9만 전자가 뭐냐?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막 한참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2달 정도 지난 거죠. 지금 상황. 보시면 이제 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9월 11일 날 어제 64,200원 찍으면서 신저가를 기록했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7% 정도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10%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 건강한 조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여유를 부리다가 이 10% 조정이 이제 20% 조정이 되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뭐지 하다가
이제 30% 근처까지 가면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구나. 보통 또 이렇게 얘기들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하락률만 보면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급전직하를 했던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수급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잘 나갈 때까지만 해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거의 8조 원을 샀었습니다. 반기 동안에. 굉장히 한 달에 1조 원 넘게 이상 샀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 8월 2일 이제 블랙먼데이 때 이후입니다. 채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지금 4조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어제는 뭐 하루에만 상당히 좀 많은 몇천억 정도의 이 삼성전자를 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급변한 거다. 수급적으로만 보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월 말이니까 이제 7월부터 8월 초까지 또 한 달 사이 또 판 것까지 감안을 하면 5조 원 정도 뭐 이상 될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럼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까? 삼성 외국인만 판 건 아니니까요. 개인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둔화에 대한 전망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PC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딥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아무래도 내수가 부진한 이런 영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새 PC, 새 스마트폰 사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의 원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성장도 좀 둔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 또 반도체 부문의 이 PS 충당금, 이제 상반기에 사업 잘했으니까 나눠줘야죠. 이런 PS에 대한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전망에 이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투증권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0.3조로 얘기를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가 나왔습니다. 10조 원이 훨씬 넘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엔비디아 사례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의 AI 관련 또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도 매출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대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전분기보다도 좀 현재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쪽보다 훨씬 더 이 어떤 실적의 둔화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투, 현대차, KB, DB금융투자까지 전체적으로 목표가 하향이 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심리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지난 8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HBM3 8단, 즉 5세대죠. 이게 3분기 내 양산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자신감이 좀 배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이달 초입니다. 9월 6일 날 대만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200용 HBM3를 출하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도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납품을 시작했다, 양산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사실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HBM만 바라보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좀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의 이유로 증권가에서 분석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삼성전자 악재를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중국 견제 유탄을 좀 맡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왼쪽에 사진에 있는 사람은 주인공은 미국 상무부의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인데, 이 양반이 한국 HBM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만 판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팔지 말라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왜 이 말이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좀 악재가 되느냐면 그 다음 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 경제 HBM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HBM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면 지금은 HBM3E가 이제 주력이죠. 이게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HBM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컸는데 내년에는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HBM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024년 그 상반기까지 중국에 23조 원이 넘는 그런 중국 쪽에 23조가 넘는 그런 반도체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뭐 훨씬 많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도 8조 원 넘는 중국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앞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중국의 HBM 판매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좀 삼성이 만든 HBM의 HBM 2급 그러니까 이제 구형 HB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막힌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에 크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뭐 좋은 얘기는 없을까요? 뭐 마침 오늘 아침에 젠슨왕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TSMC가 아닌 기업에 생산을 맡길 수 있다. 그 결국은 이 생산을 맡기다 파운드리 쪽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의 한간에는 또 이면에는 HBM의 이제 엔비디아 납품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참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 뭐 목표 주가 내려가고 사람들이 이제 팔고 이럴 때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어두울 때 이때가 바로 삼성전자가 살 수 있는 어떤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은 늘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을 때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부정적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좀 찬찬히 한번 삼성전자를 새롭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삼성전자는 현재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 흐름 이어받아서 코스피 역시나 1%대 상승, 코스닥도 2%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 내리는 곳 있다고 하는데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